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벼농사 힘든 한국, 쌀밥이 주식된 이유? 한식의 근본이 벼농사가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척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산악국가고요. 토양의 질도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지리적으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강암은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물이 맑은 건 피부에 좋긴 하지만 이 화강암을 거쳐서 정수된 맑은 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싹 휩쓸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비옥한 평야라고 하더라도요, 그 농업 생산성은 미국이나 유럽 대평원을 기준으로 하면 C급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많은 그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산맥이 많기도 많지만 그 형태도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또 겹겹산이고 수많은 경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굉장히 많아요. 그늘이 많이 진 곳에서는 벼농사는 일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벼농사에 올인한 이유는 벼농사는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농경지는 한정돼 있는데 최대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고 하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쌀은 모든 작물 중에 가장 노동 집약적이에요. 인구가 많지 않으면 쌀농사를 지을 수 없고 쌀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그 인구가 부양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존의 지옥이라고 하는 쳇바퀴 속에서 굴러왔던 거예요. 스탈린이 경악한 한국인의 생존력? 9세계 주식 작물의 분포도를 보면 한반도는 쌀농사 문화권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쌀농사가 불가능한 땅에서 가능을 만든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남단까지 다 밀농사 문화권이에요. 쌀농사를 못 지어요. 한국인처럼 지독하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을 중국은 못 느낀 거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 러시아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쌀농사에 다들 성공을 했는데요. 그것은 원래 소련 과학자들이 보기에 인간이 쌀농사를 짓기에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북쪽으로 가면서 인류의 쌀농사 북방 한계사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요. 이걸 본 스탈린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을 실험용 쥐로 쓰겠다. 그래서 더 척박한 곳으로 계속해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강제 이주를 당했어도 고려인들은 현지인들보다 더 풍요롭게 잘 살게 되는데 평균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한반도가 정말로 농사의 지옥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쉬웠던 거예요. 한국인에게 밥이 주는 진짜 의미? 주식으로서의 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식은 뭐죠? 주식은 맛이 없어야지만 주식이 될 수 있어요. 풍미가 있으면 질려서 못 먹기 때문이에요. 쌀은 밋밋하면서도 맛있는 미묘한 중간 지점에 있는 매우 특이한 곡물이에요. 인류가 지금 먹고 있는 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오직 쌀만이 곡식 중에서 형태 그대로 물만 추가해서 열을 가해서 밥을 지어 먹습니다. 형태 그대로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부 쌀은 형태 그대로 먹습니다. 리조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밥도 그렇잖아요. 볶음밥도 그렇잖아요. 인도의 브리아니도 그렇잖아요. 쌀은 형태를 그대로 보존시켜요. 자, 다른 곡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 보리, 기장, 수수, 조, 피, 옥수수 모두 빵, 떡, 술, 죽의 형태로 먹습니다. 형태 그대로 먹지 않아요. 우리 옥수수 그대로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원래 옥수수의 원산지는 중남미입니다. 원래 원산지에서 원주민들은 옥수수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반죽을 해서 빵, 떡, 술, 죽의 형태로 먹었습니다. 쌀만 곡물을 형태 그대로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곡도 형태 그대로 밥 공기에 담아 먹어요. 쌀이 너무 귀하고 맛있고 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쌀밥의 대체로서 쌀밥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밥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쌀밥, 잡곡밥, 그리고 식사 그 자체. 햄버거를 먹어도 밥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쌀밥은 중요합니다. 식사 자체를 상징한 만큼. 그리고 보리밥이란 쌀밥의 모방인 보리밥인 것이죠. 일본도 잡곡밥 있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일본은 밥 공기에 들어간 밥의 양을 이렇게 부풀게 양을 늘리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일본인에게 잡곡밥은 밥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잡곡밥도 밥이에요. 그래서 양을 늘리는 의미라는 것은 일본은 옛날에 무라든지 채소 같은 것을 밥 공기 밑에 깔고 그 위에 밥을 얹어서 양이 많아 보이게, 양이 많게 느껴지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런 겁니다. 대체품의 개념이 아니에요. 양을 억지로 불리는 착시, 착각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 상 가득 채우고 보는 한국인만의 밥상.
외국의 모든 음식은 요리일 경우에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음식일 경우에는 시간 단계형이라고 부릅니다. 순서를 갖고 차례대로 음식이 나오죠. 하나에 집중하고 또 다른 하나에 집중하고 시각과 미각, 후각을 집중하는 하나의 단품 요리가 중심이에요. 중국, 일본, 서양이 모두 같습니다. 중국 요리도 정식은 코스로 돼 있죠. 일본도 역시 오마카세나 가이세키의 경우 정찬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로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밥상이 한 번에 쫙 펼쳐지는 공간 전개형이라는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12첩반상, 잔치상 한 번에 많이 깔리죠. 따라서 한국은 반찬 문화가 있고요. 더불어 반찬은 무료 서비스라는 문화까지 딸려서 있는 겁니다. 중동이나 아랍의 경우에는 공간 전개형 문화가 있어요. 여기는 석유 재벌도 바닥에 앉아서 돗자리 위에 놓인 음식을 다 같이 먹습니다. 아랍 문화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평등하게 나눈다는 이슬람의 종교적 이유, 이런 율법적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척박한 사막에서 가진 걸 공평하게 숨김없이 다 내놓고 나눠야만 한다라는 환경적인 이유도 같이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 주식 옆에는 국이 필요했다. 한식은 음식의 구조 자체가 공간 전개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식 문화는 이슬람과 다르게 독상 문화였어요. 누구나 다 독상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소환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밥이 중심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국과 찬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위해 존재합니다. 먼저 국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의 맛이란 역시 그 국물의 맛이라고 하죠.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여러분, 주식을 먹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현대가 되기 전에는 매우 지루한 일입니다. 음식이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는 것은 현대인의 착각이에요. 맛없는 주식을 성실하게 씹어 넘기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유목민은 고기를 먹을 때 유제품을 먹죠. 시큼하고 수분이 있는 요거트, 혹은 그냥 우유, 그냥 젖을 먹기도 하고요. 시베리아 술록 유목민이 가장 원시적인 유목민의 형태를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1950년이 되기 전까지는 술록의 생사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씹어 넘기기 힘드니까 술록의 피를 마셨어요. 이것이 주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농경 문화도 다르지 않아요. 고대 중국에서 식사는 반과 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은 찐 곡물이에요. 이때는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마솥 기술이 우리나라도 중국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통에 곡식을 찌면은 굉장히 맛없는, 우리나라의 찔깃찔깃하고 속은 딱딱하고 손으로 만지면 척척 들러붙는 잘못 만든 백설기처럼 됩니다. 이거를 지루하게 씹어 넘기는 거예요. 갱은 탕국을 뜻해요. 즉 반갱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민 식사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독일 맥주는 독일 특유의 거칠고 시큼한 빵을 잘 먹기 위해서 원래 쉽니다. 와인도 시죠. 식사에 곁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마침 유럽은 물의 질이 좋지 않다 보니 와인, 맥주, 우유가 식사의 필수품입니다. 일본의 짠지 종류는 다쿠앙, 우메보시 다 짜고 시죠. 입에 침을 고이게 해서 밥을 잘 넘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밥을 부드럽게 잘 넘기기 위해서 국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구성으로서의 국의 위상은 다른 찬보다 위에 있죠. 여러분, 밥상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국은 밥의 파트너로 바로 옆에 놓이고요. 수저는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식 밥상의 특징.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죠. 간에 미친 한국인들 반찬 만들었다. 찬 역시도 한식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찬은 당연히 김치를 포함합니다. 밥과 국만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또 한국인은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농경민족인데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없어서 먹는 거라면 어떤 것도 끌어와서 찬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찬은 밥의 간을 맞춰야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아무 간이 없는 밥을 입안에서 찬으로 간을 맞춘다. 그래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을 입 안에서 조립한다라고 하는 특수한 문화적 감각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한국인에게 간은 너무나 중요해서요. 어른들은 설탕간이란 말도 씁니다. 단맛도 간이에요. 여러분, 삼겹살이 사랑받는 이유, 지방과 근육의 적절한 조화, 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기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비계가 너무 많은 삼겹살, 한국인들 화내죠. 딱 우리가 원하는 그 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음식을 먹으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워요. 한국 사람들은 딱 그 조화로운 그 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부터 노비까지 같은 밥상 받은 한국. 한식은 엄청나게 엄밀한 구성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은 엄청나게 자유로우며 실험적이다. 밥, 국, 찬은 그 형식은 수백 년째 그대로인데 국과 찬의 종류는 그야말로 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금부터 노비까지 밥, 국, 찬이라는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는 매우 특이한 국가입니다. 밥국찬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원칙상 국이 빠져도 될 때는 탕, 찌개처럼 메인 국물 요리가 하나는
있어야지만 국은 빠질 수 있어요. 밥, 국, 차는 그래서 밥, 국물, 찬으로 조금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내용과 가짓수는 다를지라도 한식에 있어서는 임금부터 노비까지 동일한 구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을 인간이 먹는 식사라고 규정합니다. 임금부터 노비까지 동일한 상의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건 뭘까요? 전 세계 어느 요리를 살펴봐도 하층민으로부터 상류층까지 올라간 요리가 음식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음식의 전체적인 구성, 그 다음에 요리의 대부분 거의 99%는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식은 서민식이 왕까지 먹는 상류층의 식사까지 결정해버린 거의 세계 유일의 밥상이 한국인의 밥상이에요. 당연히 한국의 음식에도 계급이야 있죠. 임금님의 12첩 반상과 서민의 밥국, 고추장, 푸성기 다르죠. 다만 구성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게 한식의 엄격함이에요.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칩니다. 밥 안 주면 파업하는 한국인들. 한국과 중국의 노동 현장을 보면요. 저도 대학생 때 학비 벌고 용돈 벌려고 소위 말하는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노가다라고 하는 막노동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제 점심때 되면 속칭 한밭집이라고 해서 육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구성의 식사를 먹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밥, 국 다 있어야 되고요. 생선도 있어야 되고요. 계란 후라이에 막 3개씩 부쳐 먹어야 되고 당연히 소세지, 제육볶음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정도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노동 현장은 노동자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파업이에요. 중국의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서 힘들게 건설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이라고 하죠. 이 농민공은 공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드럼통에 계속해서 뭐가 끓고 있어요. 멀건 곡물 죽입니다. 거기에 맨빵 2개씩을 받아요. 6개월 동안 그것만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몸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공급되지 않아서 녹슨철근이 스치고 지나가서 다치잖아요. 죽어요. 감염돼서 몸에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개미한테 설탕을 주듯이 탄수화물만 공급을 해요.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식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먹는 걸로 차별하면 가만한도라고 하는 그런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 먹는 걸로 차별받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경우도 구성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 노동자들은 중국밥이든 도시락이든 샌드위치든 그냥 대충 먹습니다. 탄수화물 중심으로 한 어떤 먹거리를 몸 안에 밀어 넣을 수 있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밭집과 한국 특유의 급식의 의미는 같아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학교 급식이 너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믿지 않거나 과장이라고 프로파간다라고 화내는 외국인도 있어요. 한국 급식은 너무 질이 좋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진심으로 분노하는데요. 그 이유는 밥, 국, 차내 이 한식이 갖고 있는 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사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식사에 대한 구성의 기준이 한국인은 매우 높기 때문에 급식의 질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조선인들 일 시킬 때는 국을 따뜻한 채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과 다른 거예요. 밥 옆에 바로 있는 밥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국인데 국이 식은 채로 나와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조선인은 일을 안 하고 다 집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비빔밥과 국밥. 사실은 패스트푸드? 자, 여러분, 패스트푸드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패스트푸드는 식사의 여러 요소를 합친 걸 패스트푸드라 그래요. 그래서 샐러드와 육식에 해당하는 메인 요리와 빵을 합치면 샌드위치가 되고 햄버거가 되기도 하죠. 초밥도 지금은 고급 음식이지만 원래 일본의 에도 시대에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였어요. 생선 반찬과 밥을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장도 합친 거고. 우리나라의 비빔밥은 밥과 찬을 합친 거고요. 국밥은 밥과 국을 합친 거예요. 외국인들은 비빔밥이나 국밥을 먹으면 너무 제대로 된 식사라고 느끼고 놀라거든요. 특히 서양인들. 그런데 이게 20세기까지도 패스트푸드 취급을 받았어요. 패스트푸드 취급을 조선시대부터 20세기까지 3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엄격한 구성을 합쳤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국밥이 1,000원 더 비싼 이유? 여러분, 안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경북 지역에 가면 헛제사밥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말이죠. 서민들이 먹고 있는 비빔밥을 본인도 먹고 싶은데 양반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헛제사를 지냅니다. 제삿날이 아닌데 제사라고 속이고 제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퇴주라고 해서 술도 이렇게 한 그릇에 다 이제 물려놓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 조상님이 드신 거 내가 비벼 먹어야지. 이걸 헛제사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헛제사밥은 하얘요. 빨갛지 않습니다. 고추장을 쓰지 않고 간장을 써요. 왜냐하면 고추장은 제사상에 올라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아니 조상님이 귀신인데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님네들은 자기도 고추장 비빔밥을 먹고 싶으나 차마 그것까지는 할 수 없으니 헛제사밥은 간장 비빔이에요. 그리고 국밥 같은 경우도 그 서민들이 주막에 앉아서 먹는 국밥을 양반들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식의 구성인 밥, 찬을 해쳐서 국밥으로 먹기는 너무 체면이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밥은 따로 주시게, 이게 따로 국밥입니다. 아직도 오래된 지역, 노포,
가면 이 문화가 남아 있어서 사실 재료 구성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따로국밥은 1,000원씩을 더 받습니다. 양반이 서민들 귀찮게 하면서 애템하려면 비용을 내야죠. 예, 그 따로국밥이 1,000원 더 비싼 건 양반이 내는 문화적 세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일단 1부에서 한식의 겉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한 한식의 구성이 생긴 역사적 이유, 그걸 지리적 이유부터 살펴봤고요. 그 한식의 엄격한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갖고 있는 종류와 맛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 내용 재밌으셨나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